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200명 수준이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올해는 1000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캄보디아 총리의 반응이었다. 한국의 여행 경보 상향으로 우리 관광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이 희생되었는데도 그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었다. 그리고 곧 밝혀진 더 어둠 깊은 진실. 범죄 단지를 운영한 인물이 여당 상원 의원이었다. 대한민국의 반격은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절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단호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합동 TF는 일제히 움직였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뒤바뀌었다.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는 묻기 시작했다. 대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새벽 3시 미국 위기관리센터에 긴급 알람이 울렸다. 여러 화면에 캄보디아발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 그러나 내 시선을 붙든 것은 그 다음 뉴스였다. 캄보디아 총리가 유감을 표한 뒤 한국 언론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제 켈러헨. 전직 델타포스 요원이자 분쟁 지역 위기 관리 전문가다. 수많은 인질 사건을 봐왔지만 이번 사건은 전혀 달랐다. 총리의 얼굴에는 미안함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오히려 짜증이 가득했다. 일부 한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우리 관광산업에 타격을 줍니다. 자국 땅에서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가 걱정한 것은 오로지 관광 매출이었다. 나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미친 건가? 저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한 해 몇 번에 돈 조금 건네면 상황은 조용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끝내놓은 얼굴이었다.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델타포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약한 국가들이 강한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이런 뻔뻔한 게임을 수없이 보아왔다. 나는 곧바로 현지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은 이미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었다. 캄보디아 상황은 어떤가?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뻔하지 제기 저들은 한국을 물로 보고 있어? 조용한 외교 따위나 하다가 끝날 거야. 한두 달 지나면 다들 잊어버리지. 늘 그래 왔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라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운에 호소하고 국제사회에 압력을 넣고 결국 형식적인 사과 한 줄 받아내는 게 전부겠죠.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니까요. 특히 상대가 캄보디아처럼 뻔뻔한 나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사망사건 외교적 항해 예상 3개월 내합의 도출 전망 뻔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긴급 외신 알림이 울렸습니다. 촉보 한국 외교부 경찰 국정원 합동대응팀 24시간 내 현지 급파 결정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24시간 내 급파 합동대응팀 보통 이런 사건은 외교 채널로 몇 주는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합동팀을 급파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센터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이거 진짜야? 한 동료가 자료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부 차관급이 직접 가고 국정원 요원들도 동행한데 경찰 특공대까지 대기 중이라는 소문도 있어 순간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급 외교관과 정보기관 특공대까지 동원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큰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죠. 옆자리에 베테랑 분석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잭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적이 있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 외교관들의 그 부드러운 톤이 없었습니다.
단호했고 차갑고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정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봤지만 이런 톤은 처음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평범한 외교전이 아니다. 뭔가 다르다.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나라를 건드렸는지 말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총리님, 당신은 방금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무엇을 보여줄지, 그 오만한 총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묘한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델타포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수많은 작전과 전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캄보디아 외무부 회의실에 미국 측 자문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저를 급파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현장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회의실라는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 입은 그는 한국 합동대응팀이 들어서자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불행한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불행한 사고. 그는 살인사건을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한국 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캄보디아 차관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범죄 조직 때문에 우리 국가 이미지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아십니까?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전형적인 외교 수사였습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시간을 끄는 전략이죠. 그는 이 회의가 몇 달간 이어질 지루한 외교적 공방의 시작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의 단장 김진아 차관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협력하러 온 게 아닙니다. 통보하러 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캄보디아 차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외교회담에서 저런 직설적인 표현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김진아 차관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을 미끄러져 캄보디아 차관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죠. 하지만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캄보디아 차관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겼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장면이 찍힌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서, 사본도 함께 넣어뒀습니다. 스위스 은행,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까지. 당신이 숨겨둔 모든 계좌입니다. 캄보디아 차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차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2시 17분. 당신은 조직의 2인자와 통화하며 우리 팀의 동선을 보고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들려드릴까요?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에어컨 소리와 캄보디아 차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교회담이라는 형식을 빌린 심판의 자리를 만든 겁니다. 김진아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 모든 증거를 들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당신의 조국을 범죄 국가로 만들거나 둘 24시간 안에 우리 국민의 정확한 위치를 내놓거나
이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입니다. 김진아 차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주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국민을 납치하고 살해한 조직을 비호하는 게 주권입니까? 차관님, 당신이 받은 뇌물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3억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말이죠. 그 돈으로 당신은 프랑스에 별장을 샀고 자녀들을 영국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차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교 무대가 순식간에 취조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4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모든 자료가 CNN, BBC, 알자지라로 전송됩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인물의 자료도 함께요.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김진아 차관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언제 수집하신 겁니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건 발생 6시간 후부터입니다.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국정원은 모든 걸 가동했습니다. 외교팀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교적 수사, 의전, 협상. 그런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카드를 쥐고 회의실에 들어왔던 겁니다. 오직 내 국민을 찾아내겠다는 목표만 남은 날 것 그대로의 국가 의지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미국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우리가 아는 외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미 전쟁을 끝내놓고 왔습니다.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찾아내 칼을 들이댔습니다. 본부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계속 관찰하라.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주시하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거리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다음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수사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명백한 시간 끌기였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던진 24시간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결국 타협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가 비명을 지르며 총리실로 뛰어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현지 정부원을 통해 이유를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의 캄보디아 내 부패 자금 흐름에 대한 긴급 조사를 공식 요청한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조사 요청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고위 관료 47명의 해외 비자금 계좌 목록과 자금 흐름 추적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에 숨겨둔 수천억 원대의 검은 돈이 한 번에 드러난 겁니다. 세상에 이건 뻔한 ODA 중단 같은 협박이 아니다. 이건 부패 관료들의 개인 재산을 직접 겨냥한 참수 작전이다. 해외 계좌가 동결되고 검은 돈의 흐름이 막히는 순간 저 정권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마피아의 방식보다 더 정교하고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의 무관으로 파견 나온 옛 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델타포스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고 지금은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업무를 맡고 있었죠. 그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잭, 한국은 더 이상 돈으로 얻어놨던 나라가 아니야? 이제는 돈으로 때리는 법을 알지? 이건 경고야. 너희 목에 걸린 돈줄이 사실은 우리의 목줄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저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됐던 수천억 원의 원조금. 디아 정부는 그 돈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돈줄을 단 하루 만에 목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밤 캄보디아 정부 청사는 비상등이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FATF의 조사가 시작되면 개인 계좌가 동결되고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국 대사관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국 놈들 제대로 물고 늘어졌군. 옆에 있던 CIA 요원이 말했습니다. 잭 이거 봐, 방금 들어온 정보야? 그가 건넨 문서에는 캄보디아 재무장관의 긴급 전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려 했지만 은행 측은 이미 FATF의 예비조사 대상으로 지정됐다며 거래를 중단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CIA 요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권력층의 돈줄을 완전히 조여버릴 생각이야. 저들이 굴복할 때까지 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외교 압박이 아니라 부패한 개인들의 급소를 직접 타격하는 겁니다. 총리와 장관들이 아무리 오만해도 자신의 재산이 증발하는 순간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과 재협상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우리도 피해자라며 시간 끌기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협상을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아 차관의 답변은 냉혹했습니다. 협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행만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치를 12시간 내에 통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FATF 조사는 계속됩니다. 저는 회의실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들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죠. 상대가 무릎을 꿇어도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미국 본부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권력층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경제 전쟁입니다. 창밖으로 푸논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부패한 권력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겁니다. 압박이 통했는지 캄보디아 경찰이 맞지 못해 범죄 조직의 아지트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20년간 분쟁 지역을 다니며 배운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건 너무 빠르다. 뭔가 잘못됐다. 저는 즉시 한국 측에 경고했습니다. 이 정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쉽게 넘겨줄 리 없어요. 명백한 함정입니다. 하지만 한국경찰 특공대 대장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의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국민을 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함정이든 뭐든 들어가겠다는 결이었죠. 그렇다면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문 자격으로요? 특공대 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결국 저는 한국 팀의 작전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푸논펜 외곽의 낡은 공장 단지였습니다. 정보대로라면 이곳에 한국인 피해자들이 감금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접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특공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들의 전술 움직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꺼내 들고 안전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한국 특공대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돌입합니다. 철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서졌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넓은 작업 공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컴퓨터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한국 라면 봉지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이 있었던 흔적이었죠. 특공대 대장이 건물 안을 살피며 외쳤습니다. 전 구역 수색합니다. 혹시 모르니 구석구석 확인하십시오.
대원들이 재빨리 흩어져 건물을 엘사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중요한 자료도 깨끗이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는 걸 알고 미리 정리한 것 같았죠. 저는 건물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살피던 중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분필로 쓰인 한 캄보디아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었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는 동안 진짜 조직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유유히 사라진 겁니다. 특공대 대장이 다가와 벽에 문구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죠. 이게 자식들. 그는 이을 갈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현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라면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었죠. 최근 제품이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아마 우리가 출발하기 직전에 옮긴 것 같아요. 한 대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보고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전부 제거됐습니다. 단 한 개의 파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의자, 책상, 모니터 전부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죠. 사람도 증거도 단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조롱한 겁니다. 저는 특공대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어요. 경찰이 우리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려준 겁니다. 대장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제 외교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국 대사관의 보안통신실에서 긴급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현역 대령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현장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의 짓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배후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전 최종 승인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외교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령의 대답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교팀의 임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사냥개의 목줄을 풀어줄 시간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모든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이곳의 좌표, 적의 동선, 현지 협력자 명단까지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구 당신의 정보가 우리 국민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의 고요함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요. 이번에는 진짜 군인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캄보디아 작전 실패와 조롱당한 소식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두 명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수백 통의 영상 편지와 국민청원이 쏟아져 들어왔죠. 화면 속 부모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은 어떡합니까? 저는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우리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때 범죄 조직으로부터 끔찍한 최후 통첩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온 겁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받고 경악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1인당 2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 조직에 팔아버리겠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목숨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족들의 심장을 찢어놓는 악마의 통보였습니다. 한 가족은 통화 중에 자신의 아들이 고문당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딸의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라는 미명 아래 더 이상 단 한순간도 허위할 수 없다는 여론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끝났다. 저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과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셈입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교나 협상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쟁 선포였습니다. 특수전사령부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정보 덕분에 적의 위치를 상당 부분 추적했습니다. 707 특임단은 이미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무섭도록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전쟁에 돌입한 군인들의 얼굴이었죠.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 전원 구출. 둘째, 범죄 조직 핵심 인물 전원 생포. 셋째, 배후의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색출 및 증거 확보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국민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 범죄 조직과 그 배후까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이건 구출 작전이 아니라 선멸 작전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손을 댄 자들은 반드시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항의하고 보상금 받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국민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응징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특수전사령부 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현장에 동행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미국의 작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 당신의 도움이 우리 국민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는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한국인들이 고문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는 정말 다르다.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복, 방탄조끼, 통신장비 곧 707 특임단이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2천만 원, 그들은 한국인의 목숨에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협박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캄보디아 정글 깊숙한 곳, 축구장 3개 크기의 거대한 범죄 단지였습니다. 저는 707 특임단과 함께 작전 투입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제 옆에는 완전 무장한 특임단 대원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의 팀으로 중앙 건물에 진입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탄조끼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델타포스를 떠난 지이 넘었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5분 전입니다. 헬기가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니 거대한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 30명의 한국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강화 시작. 로프가 내려지고 대원들이 순식간에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1팀 전력 차단 시작합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보고와 함께 단지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외곽 초소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음기가 달린 총에서 마추탄이 발사됐고 경비병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이 팀 중앙 건물로 이동합니다. 저는 팀장 바로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주변이 녹색빛으로 보였습니다. 건물까지 50m, 40m, 30m. 우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2층 창문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망을 보던 조직원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침입자다. 순식간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옆으로 굴러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총알이 박히며 파편이 튀었습니다. 이 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응사합니다. 팀장은 권총을 꺼내 2층 창문을 향해 정확히 3발을 쏘았고 창문에 있던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전원 돌입합니다. 우리는 일제히 건물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철문이 잠겨 있었지만 한 대원이 폭파용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폭파합니다. 321 쾅 철문이 폭발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입구로 우리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총을 든 조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전방적 돌팀장과 제가 동시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두 조직원이 다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위에서 수류탄이 굴러내려왔습니다. 조심해, 수류탄이야. 저는 재빨리 계단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계단이 흔들렸습니다. 귀가 먹해졌지만 다칠 곳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죠. 우리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성광탄을 먼저 던졌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2층으로 돌입했습니다. 복도 끝에 목표 지점이 보였습니다. 중앙 통제실이었죠. 문 앞에 조직원 4명이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발견하고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엄폐. 우리는 복도 양옆으로 흩어져 벽 뒤에 숨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외쳤습니다. 제가 주의를 끌겠습니다. 그동안 우회해서 접근하십시오. 너무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에 인질들이 있습니다. 저는 엄폐물에서 뛰쳐나가 복도 중앙으로 달렸습니다. 동시에 총을 쏘며 적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총알이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707대원들이 반대편에서 나타나 적들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4명의 조직원이 순식간에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가까우로 반대편 벽에 몸을 숨기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문을 열죠. 팀장이 통제실 문에 폭파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인질이 있으니 최소 폭약으로 갑니다. 폭파 3초 전. 쾅 문이 열리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개의 책상에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던 무장 조직원 8명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총 내려놓아. 안 그러면 인질 쏜다. 조직원 하나가 한국인 여성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총구를 낮추는 척하면서 손가락을 방아소에 유지했습니다.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기회를 노린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자신을 위협하던 조직원에게 던졌습니다. 순간적인 혼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사격 개시. 저는 여성을 위협하던 조직원의 어깨 위쪽을 쏘았습니다. 그가 총을 떨어뜨리는 순간 707대원들이 나머지 조직원들을 제압했습니다. 단 3초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전원 무력화 인질 안전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울먹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707팀장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꿈이 아닙니까? 팀장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반드시 찾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저는 귀환 전세기에 함께 탑승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0명의 귀환자들이 입국장 문을 통과하는 순간 기다리던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아, 내 아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아들도 어머니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따라 그는 딸을 꽉 안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나라가 날 구해줬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지친 얼굴 위로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들의 귀환을 보며 함께 울고 함께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리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한 중년 여성이 딸을 안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부부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낸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한쪽에는 작전에 참여했던 707 특임단 대원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그들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 걸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원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요. 감동적인 재회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공항 내보안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특수전사령부 대령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그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쿤키입니다. 캄보디아 여당 상원의원이자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부패 정치인이었죠. 국정원 요원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급습한 범죄 단지는 사실상 이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던 곳입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장부와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경찰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돼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쿤키은 범죄 조직으로부터 매달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줬고 경찰을 동원해 범죄 조직을 보호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대령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도 이자의 짓이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우리 팀의 동선은 실시간으로 쿤키에게 보고됐습니다. 텅 빈 아지트로 우리를 유인한 것도 모든 증거를 미리 옮긴 것도 전부 그의 짓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이 정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가의 권력 핵심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급 범죄였던 겁니다. 국정원 차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도 최소 1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전역에 흩어져 업되어 있다는 겁니다. 쿤키의 조직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명을 구출했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 요원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의 신고에도 오히려 다시 조직에 팔려갔다고 합니다. 경찰서장부터 쿤키 CIO의 수하였기 때문입니다. 특수전사령부 대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국가 테러입니다. 캄보디아 정부 전체가 공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회의가 끝난 후는 특수전사령부 대령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마지막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결려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가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청사에는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운집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예고된 것입니다. 저는 기자실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합동대응팀의 단장이었던 김진아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뒤편 스크린에 쿤키 CIO 상원의원의 얼굴과 범죄 조직을 비호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30명의 국민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에 돌아오지 못한 1000여 명의 국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습니다. 김진아 차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캄보디아에 대한 연간 4,353억 원 규모의 모든 공적개발 원조를 전면 중단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4,353억 원 캄보디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범죄 조직을 비호하고 우리 구출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쿤키 상원의원을 포함한 부패 관료 전원을 48시간 내에 체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직위를 박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마지막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스스로 암세포를 돌려내도록 판을 짠 겁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을 불태워버린 셈이었죠. 그날 밤 푸놈펜 총리실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4,353억 원 후 그 돈줄이 끊기는 순간 다음 달부터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총리는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지만 해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 세계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 쿤키의 세계에게 조아리던 총리 직속 경호대가 그의 호화 별장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은 소골바람으로 질질 끌려나와 수갑이 채워지는 쿤키의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남자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그의 모든 권력과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쿤키의 상원 의원이 방금 전격 체포됐습니다. 총리는 긴급 성명을 통해 그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재산을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연루된 경찰서장 5명, 고위 관료 12명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태국 뉴스 앵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태국인들이 저 범죄 단지에서 죽어갔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명을 위해 국가 전체를 움직입니다. 한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베트남 SNS에는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강한 나라를 원한다. 한국이 우리 목까지 복수해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럽다. 말레이시아 뉴스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국민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아시아의 피해자들을 위해 복수를 대신해 준 겁니다.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이 해낸 겁니다. 며칠 후 캄보디아 정부는 쿤키 CIO의 모든 범죄 증거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가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 경찰을 동원해 범죄를 비호한 증거, 한국 구출팀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새로운 팀이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2차 구출 작전 팀이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1000명을 구하기 위한 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잭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의 눈빛을 봤습니다. 피로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국민을 데려오겠다는 차가운 의무감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웃으며 악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국민 한 사람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원칙을 어긴 자를 그가 속한 세상과 함께 응징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배웠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국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찾기 위한 대한민국의 사냥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코리안 스탠더드.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세계의 기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외교안보 기관들의 분석 리포트에는 공통된 문장이 적혔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새로운 유형의 강대국이다. 그 문장은 곧 각국 정부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위기관리센터 회의실에도 그 문장이 걸려있죠.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며칠 후 저는 워싱턴으로 복거했습니다. 본부에서는 한국의 대응을 비대칭형 국력 행사라 불렀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의 진짜 힘을 결정짓죠. 그 척도에서 한국은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자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외교, 정보, 경제, 군사, 사이버전까지 총동원하는 나라. 이건 냉정히 말의 작전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날 세계에 새로운 방정식을 던졌죠. 국민의 가치는 국가의 무게와 비례한다. 그리고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식 안전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죠. 한국의 위기 대응 체계를 배우려는 국제 세미나가 줄줄이 열렸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잇따라 한국식 위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운에서도 한국형 인질 대응 매뉴얼을 정식 검토 중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나라로 진화한 겁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오래전 델타포스 시절 들었던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총을 쏘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민을 위해 총을 들 수 있는 나라다.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지금 제 앞에 있었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그날의 작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작은 거인, 거대한 결의. 그리고 시민들은 인터넷에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글을 달았죠. 그 단어들은 곧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미국 뉴스 앵커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세상을 설득했고 끝내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들의 정의감은 국가의 크기보다 훨씬 컸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국이 몸으로 증명했다는 뜻이었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나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전쟁 없이 세상을 뒤집었다. 그들의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들의 방패는 국기 아래 모여 선 국민이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의 기준은 곧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그들의 용기는 새로운 정의의 시작이 되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빛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침 해가 아니었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름이 밝히는 찬란한 새벽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해외 사고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국가의 약속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정부는 즉시 태세를 전환했다. 납치 감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불과 48시간 만에 긴급 합동 TF를 출범시켰고 외교부와 정보기관과 경찰 조직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가해졌고 현지 한국인 보호 강화와 여행 경보 상향 조치가 뒤를 이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군사 옵션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었고 실제로 한국인 보호를 위한 현지 대응책이 빠르게 강화되었다. 이 모든 대응의 중심엔 국민이 있었다. 경제 규모나 수출 실적이나 외교적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명의 국민도 버리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것이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였다. 나아가 이 대응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다. 국제사회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인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하다. 국가는 국민이 위기에 처한 순간 빠르고 단호한 행동을 보여야 하며 그러한 행동은 국력과 국격을 동시에 높인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용기를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가치와 결의를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구독을 누르시면 더욱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